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36차 평화학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노진원 교수입니다. 오늘 제36차 평화학 포럼에서는 고려대학교 한반도 보건사회연구소 소장,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의 이요한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의 자살 문제는 한반도 분단과 평화에 대해 무엇을 얘기하나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연에 앞서 오늘 발표해 주실 이효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환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보건학 석박사 하시고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통일보건의학 협동과정 주임 교수,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 주임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또한 통일부 산하 남북 교류협력 지원협회 정책자문위원, 경기도 자살예방 TF 전문가위원, 한국자살예방협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모두 박수와 함께 이효한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을 전공을 했고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주로 연구를 자살 분야 연구도 하고 또 북한 보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자살 문제하고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엮었는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한 연결로 보이시거나 혹은 좀 생뚱맞은 얘기가처럼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두 주제를 연구해 오면서 좀 자연스럽게 제 안에서 좀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좀 느껴지면서 오늘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원래 조금 데이터를 가지고 좀 건조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조금 모드를 바꿔서 조금은 좀 벙벙한 얘기일 수도 있겠고, 조금은 에세이 같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치밀한 논증 같은 얘기는 아니고요. 제 그동안 가져왔던 느낌들을 조금 편하게 나누고 싶고, 좀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살 문제, 참 복잡한 이제 얘기고, 참 이해하기 어렵고,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여서, 음, 저도 이 문제를 같이 연구하는 분들과 항상 하는 얘기가 왜 자살을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항상 이 서로에게 묻긴 하지만 뚜렷한 답변을 찾기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실제로 이 심리학 분야에서 자살 분야 대가인 조이너나 여러분 또 아시는 사회학자인 듀리캠 역시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참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스트셀러 이 책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살하는 이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자살 문제에는 역설도 등장합니다. 좀 더 행복하다고 알려지는 그런 나라들에서 자살률이 더 높은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데가 북유럽 같은 나라.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들 행복하니까, 다들 행복한 상황에서 행복하지 않은 소수는 오히려 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고 더 힘들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과 자살이 큰 관련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앵거스 디턴이라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를 아실 겁니다. 이분은 또 이런 분석을 하면서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마도 이 자살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지 않을까라는 다소 이 노벨상 수상자답지 않은 그런 설명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자살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고 또 더 어려운 우리 한반도 문제와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개인의 자살 문제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자살률이라는 개념으로 가면 이게 사회적 지표가 됩니다. 자살률로 가면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라는 수치화된 개념이 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 인구 집단의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인지를 조금만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도 볼 수 있고 특정한 패턴도 나타나고 그것이 또 어떤 추이를 나타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을 보면 이것이 또 무언가를 또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 자살률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특히 자살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 성격이 있으니까 단지 사회 진단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픈 것이죠. 사회 병리적인 진단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 얘기를 오늘 왜 하냐 하면 저 처음에는 이제 북한 보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좀 우리 얘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한반도, 통일 평화 얘기를 할 때 과연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어떻게 나아져야만 하는가 하는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자살 문제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렌즈로 삼아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짧게 저희 연구팀에서 했던 연구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살 문제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에 지난 40년간의 우리나라 자살률의 변화를 담아봤습니다. 살펴보시면 90년도까지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높지도 않았고 증가하지도 않았는데 90년대 초반부터 자살률이 아, 급속히 증가합니다. 파란색이 남자고요. 빨간색이 여자입니다. 급격히 증가를 해서 특히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이게 IMF 시기입니다. IMF 시기에 남성의 자살률이 아주 점프를 했죠. 확 뛰었죠. 뛴 후에 계속 증가를 하다가 두 번째 노란색, 2003년 카드 대란 사태입니다. 이때 역시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자살률이 이렇게 크게 점프를 합니다. 조금 감소했다가 다시 2008년,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때 역시 또 남성 중심으로 남성에서도 중년 이상, 중년과 노년 중심으로 자살률이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세 번의 경제 위기 시, 또 경제 위기 직후에 중년 이상의 남성 중심으로 자살률이 이렇게 급증한 것이었죠. 특히 2003년도에 OECD 자살률을 1위를 차지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쭉 증가를 하면서 2009년, 2010년, 11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35명, 하루에 40명 이상이 자살하는 자살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살률이 조금씩 감소했던 시기입니다. 감소했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이 20년 동안,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자살률이 정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 이런 현상을 보였죠. 그래서 이 현상과 비교할 만한 사례를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비교할 만한 것이라고는 90년대 초반에 체제 전환을 겪었던 동유럽의 사태, 동유럽도 겨우 5년 정도만 자살률이 증가를 했고 또 안정화됐었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비교하기도 어려운 매우 장기간 20년 동안 계속해서 자살률이 증가한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매우 이례적인 자살률 현상이어서 매우 한국적인 상황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자살을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저 연구진에서 최근 자료 2013년에서 2020년까지 8년간의 자살 사망자 전수 10만 명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살 원인을 갖고 분석을 했는데 크게 통계적으로는 네 그룹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보통 자살 원인 하면
정신질환, 마음의 문제 생각하지만 그룹 1, 클래스 1을 보시면 이 정신질환만 있어서 자살한 그룹은 전체 20%가 되지가 않고요. 제일 많은 일반적인 패턴은 클래스 3입니다. 정신질환도 있지만 밑에 보시면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가 결부된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은 부분이고 저희가 좀 더 주목했던 그룹이 네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정신질환 이력도 없고 또 심리부검 등을 통해서 주변인들로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사인이 없는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주 많았던 이런 이유로 자살을 한 그룹이 전체 4분의 1 정도나 차지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게 30%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클래스 4에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클래스 3으로 오는 정신질환까지 생기는 이제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가 얘기해 주는 것은 꼭 정신 문제가 아니어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만으로도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왔는데 이렇게 3명 중에 2명, 그룹 3, 4를 합치면 3명 중에 2명은 경제 문제로 자살을 한 셈이 됩니다. 이런 그룹들은 어, 이런 이전에 자살 시도 경험이 많지도 않고 자살 의사를 표현하거나 유서를 쓰는 보통의 고위험군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없는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그룹입니다. 많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경제 요인이 항상 자살 원인의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해서 내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매우 그 사람을 좌절시키는 절망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한국인의 주요 자살 원인이라고 할 때 조금 너무 단순화된 표현이긴 하지만 경제 요인이 가운데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 경제 위기 시에 다 조금씩 다 어려웠을 텐데 한국만큼 이렇게 자살률이 경제 위기 때마다 증가했던 나라는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살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의 우리 중요한 다른 이제 사회 문제들에서도 사실은 이 돈의 문제가 가운데 핵심에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 또 우리가 고령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돈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하고 있는 행복조사 이런 거, 하면 만족도 조사 이런 데서도 한국인에서는 이 돈이 가장 내 삶에 만족을 가져다 주는 행복을 주는 요인으로 응답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에게는 지금 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이게 팩트인 거죠. 한국인에게는 현재 돈이 너무나 중요해진 상황.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는 얘기를 어,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다시 통계로 가보겠습니다. 2010년대 이후를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또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정점을 찍었고 자살률이 또 급감합니다. 급감을 하는데 아, 앞에 자살률을 이렇게 많이 끌어올렸던 중년, 노년의 남성 중심으로 자살률이 많이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다행인 현상이었고요. 이때 이제 어떤 요인들이 이런 현상을 이끌었느냐 할 때 여러 요인들이 나타납니다. 자살 예방법도 생겼고 또 장기 요양보험 또 많이 언급되는 것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같은 이런 어, 연금 정책 그리고 자살 수단 사업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즉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살률을 우리가 감소시킨 경험을 해본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빨간색을 보시면 중간에 떨어지다가 이제 15년, 16년부터 여성은 다시 증가를 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럼 어느 연령대에서 다시 증가를 했는가를 보시면 밑에 여성을 보시면 파란색 노인은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는데 검은색이 20대, 30대 젊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아주 청소년, 젊은 세대 자살률이 15년 정도부터 급격하게 올라서 맨 끝에 가면 노인의 자살률과 거의 맞먹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아, 젊은 세대의 자살률이 노인과 맞먹는 사례는 거의 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젊은 청년 세대의 자살 급증한 것, 특히 젊은 여성분들의 자살률 급증, 이것이 지금은 우리 한국 자살 문제의 중요한 또 문제로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치밀하게, 좀 정교하게 55개국의 자살률 통계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면 참 충격적이게도 20, 30대 모두 한국의 여성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는 2위 일본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높은 자살률을 우리 30대 여성들이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해보면 자살률은 이렇게 에이지 이펙트라는, 그러니까 연령이 증가하면서 증가하기도 하고요. 피리오드 이펙트라고 하는 특정한 시기, 특정한 이벤트를 겪어서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에이지나 시기 요인을 통제하고 코호트 이펙트라고 해서 그 세대만의 특징이 있는가를 보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 있는 칸인데, 보시면 1950년대생을 대비하면 빨간색 여성이 쭉 올라갑니다. 90년대생, 2000년대생이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50년대생 대비 2000년대생의 자살률은 무려 7배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태어났다는 그 자체로서, 즉 젊은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자살의 매우 큰 위험 요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젊은 분들, 이 청년 세대, 여성들은 왜 자살을 하는가?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진 않았고, 또 많은 얘기들을 해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해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자살 생각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보면,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우울감, 외로움, 사회적 고립과 같은 요소들이 이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가깝게, 강력하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보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이 해피니스, 행복감입니다. 이전 세대는 이렇게 행복감이라든지 외로움 이런 것들이 물론 영향을 줬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젊은 세대는 이게 매우 중요해진 것이죠. 우울감이나 고립, 또 외로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에 막아주는 이런 행복감 같은 거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이나 행복감은 사회적 관계를 많이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사실은 사회적 관계 단절이 이 젊은 세대 자살에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 그럼에도 뒤에 또 위치한 요인들을 보면 경제적 요인들입니다. 재정 요인, 부채 문제와 같은, 역시 청년 세대에서도 이 경제 문제가 자살 문제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짧게 통계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해석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해석의 틀이 있겠지만, 오늘 좀 뒤르켐이라는 유명한 사회학자의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중년 남성이든 또 청년 또 여성이든 중요한 자살 원인이 돈 문제였죠. 경제 문제였는데, 그럼 다 이게 경제 문제 때문인가? 경제 요인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가난한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가난한가? 전보다 더 가난한가? 하는 질문. 그리고 인류가 오랫동안 해왔던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르는 이런 것들을 포기할 만큼, 그만둘 만큼
이 경제 문제가 그것을 막았을까 하는 질문들,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아, 이에 대한 이제 답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많은 연구들에서 우리 사람의 삶에 참 중요한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잘 서포트가 되고 받쳐주면 돈의 문제, 경제 문제 매우 중요하지만 아, 그 경제 위기, 돈이 없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증거와 근거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다른 부분들이 경제 위기를 완충시켜주는 그런 스토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트리거가 될 수는 있지만 충격 자체가 다이렉트로 자살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꼭 사실은 아닌 얘기가 되겠죠. 사회적 연결과 제도 안에서 조절이 되는 예, 완전한 독립 변수는 아닌 그런 변수가 경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인데 오늘 좀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와 사회적 연결이 무너지면서 이 돈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돈이 너무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점을 오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돈이 삶의 거의 유일한 안전망이 된 사회. 특히 청년들이 이것을 어, 더 피부로, 분명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돈이 더, 돈에 더 의지하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뒤르캠은 자살 문제를 그래서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봤습니다. 오른쪽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자살은 사회 현상이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지만 왜 어떤 사람은 자살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는가? 그건 개인의 문제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회적 현상이냐 할 때 사회적 통합이 붕괴된 현상이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제 사회적인 통합이 무너졌을 때 하는 자살을 이제 이기적 자살이라 그러고 규범, 가치 체계가 무너져서 자살을 하는 경우를 아노미 자살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결국 또 이따 사회 통합이라는 뭐 용어로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웃이나 동료가 동반자가 사라질 때 믿을 만한 사람이나 공동체가 없을 때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희미해질 때 인간은 존재 자체가 크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가 희미해지면 존재가 흔들린다라는 얘기를 뒤리케미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뭐 비판이나 반론도 꽤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뒤리케미의 사회적인 설명이 우리나라 자살 문제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어, 증가한 자살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착화된 자살률 자체가 개인의 문제일 수만 없기 때문이죠. 사회적인 현상인 것이고, 또한 한국의 사회 통합 수준은 매우 낮게 측정이 되고, 반대로 자살률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성이 분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도가 또 매우 낮고, 행복도라는 것이 이 사회 통합이라는 것과 가장 긴밀한 연관성을 보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모든 나라가 같은 경제 위기 시에 자살률이 증가한 건 아니었는데 한국의 이러한 현상 역시 이 경제 위기의 부정적인 이 이펙트를 완충해주는 사회적인 지지 관계가 결여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한 90년대 이후에 자살률이 급증한 것,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자살률이 급증한 것 역시 그동안 그래도 이어져 오던 우리 사회의 가족 안전망, 사회 공동체, 사회 연대들이 90년대 들어서 또뭐 도시화, 산업화 등을 통해서 급속히 붕괴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IMF 때 자살률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임팩트를 완충시켜주는 사회 통합이 약해진 것도 문제였고, 경제 위기 자체가 사회 통합을 더 붕괴시켰다. 사회 통합 약화를 더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이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연대, 공동체가 상실되었다는 부분.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사회적 연대가 약해진 사회인가, 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서는 조금 우리 요한 갈퉁의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지 뭐, 어,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평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아, 프렌들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사회가 우리를 얼마나 반겨주는가 하는 이런 느낌, 친사회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 같습니다. 사회적 연결을 묻는 많은 조사들이 있는데 거기 항목들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내 가장 가까이 친구들 말고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내가 얼마나 친근하게 여기는가, 이웃으로 느끼는가. 그러니까 내 집단, 인그룹이 아닌 다른 집단을 내가 나의 동료나 이웃으로 대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친사회성을 얘기를 할 때. 가볍게 인사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되는가. 아,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질문들인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은 순위로 측정이 됩니다. 또 사회적 연결, 친사회성과 매우 관련이 깊은 게 행복감인데 한국은 행복도의 평가에서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또 그런 특징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는 사실은 사회적 연결이 많이 결핍이 되어 있고 행복이 부재한 결과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또 분석한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자살 생각이 왜 생기고 왜 지속이 되는가 할 때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핵심 요인으로 로우 서포트가 항상 등장합니다. 새로 생기는 것, 또 이어지는 것. 네. 단지 파이낸셜한 부분, 디프레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카운터 파트를 카운터 펀치를 날려주는 것이 서포트인데 서포트가 낮은 것이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한국 청년 자살 문제, 우리나라 청년의 문제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좀 보면 부자 나라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 친사회적일 때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 참 일관된 결론입니다.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고 관대하며 또 돕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복도가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약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유명한 우리 행복 연구자, 이분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만나는 사람을 얼마나 동료로서 여길 수 있는가가 행복을 결정한다. 아, 내 집단 밖을 벗어난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가가 사실 행복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한국이 가장 결핍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돈이나 지위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회 풍토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보면 가장 행복도가 낮고요. 자살도가 높습니다. 이 비교 가능한 국가들을 보면. 어, 이걸 보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여성에서 보시면, 언해피한 여성이 해피한 여성보다 자살 시도를 많이 하는데, 특히 젊은 여성, 2030 세대에서는 그게 훨씬 자살 시도를 많이 합니다. 즉, 젊은 여성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살의 큰 위험 요인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젊은 세대, 이 여성에 있어서는 행복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 이전 세대나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친사회성이라는 것이 젊은 세대의 문제, 자살의 문제에
중요한 설명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한반도 문제 얘기를 하려고 앞에 좀 긴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 한반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원래 이랬는가? 원래 이렇게 프렌들리하지 않은 사회였는가? 친사회적이지 않은 사회였는가? 그렇지 않았죠.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에, 입값만 다른 것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남으로 혹은 더 넘어서 적으로 쉽게 간주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우리 연구자분들께서 이것이 우리 한반도 분단과 관련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의 뿌리에 한반도 분단이 있다라는 지적을 많은 연구자분들이 해오셨습니다. 분단 트라우마의 개념 혹은 집단 트라우마의 개념 등을 통해서 해오셨는데 이 분단 체제라는 것이 항상 적을 상정해야만 되는 체제였고 상대방을 쉽게 내가 억셉트를 못하죠. 상대방이 어떤 누구인지 이념과 생각을 확인해야 했고 항상 이 피하로 식별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던 그런 사회에서 우리도 이렇게 아군과 적군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처음부터 학습해 온 것이 아닌가. 또 우리의 모든 사고 체계에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에, 풍부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단은 이렇게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사회 곳곳에 아주 부정적인,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참 이 갈등과 증오와 혐오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 배경 속에서 사회 연대감과 소속감을 점차 상실하고 행복을 잃어버린 결과 중에 하나가 지금의 자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형성이 된 사회 배경 속에서 나고 자란 청년 세대는 자기가 아픈지도 잘 모르고 왜 아픈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또 답답해지는 부분은 이런 분열과 갈등의 병이 더 심각해진다, 더 심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이 약간의 차이, 젠더의 문제, 세대의 문제, 이념의 문제 등으로 정말 서로 증오하는 그런, 스토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된 건 수도 있는데, 제가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넷이 있고요. 큰 아이가 고3이고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일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서로 관계라는 것이 많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특히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서로 교류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 예. 그리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청소년 분석을 해봤는데 가뜩이나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데 무려 우리나라 청소년보다 5배나 높게 탈북민의 청소년이 자살 시도가 많았습니다. 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살 시도가 많을까 고민해 봤는데 경제적인 문제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당연히 우울증이 심하게 심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많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이들이 아, 내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정착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프렌들리한 사회가 아니라는 점이 크게 작동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런 갈등의 문제를 더욱 화합시켜야 할 종교계에서 더 큰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고요. 제가 속한 교단에서 이런 갈등 상황, 거의 이념 전쟁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산주의란 키워드, 반공주의의 개념을 갖고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단의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는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더 심해지는 이 갈등의 문제 때문에 최근에 이 청년 자살의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김훈 작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로 내거리에 가면 정당에 써붙인 현수막을 우리도 많이 볼 수 있죠. 우리도 많이 보는데 거기에 쓰여진 워딩들 온갖 욕지거리, 악다구니, 악담, 증오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참 구제하기가 어려운 쓰레기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구나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 유례 없이 오랜 시간 세계 최상위권 자살률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 통계를 볼 때마다 조금은 무감각할 텐데, 우리 사회가 근원적인 수준에서 매우 병들었다, 매우 아프다는 병식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프면서도 다 아픈지를 모르는 이런 무감각한 상태이지 않나 싶어요. 감각이 없으면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나 서로에게나 상처를 계속 주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병인가? 평화 용어로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평화가 없는 병이지 않나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평화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픈 우리 안에 평화가 상실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에, 한반도 평화를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게 역량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아져야 할까?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남북 간에는 어쨌든 평화적 관계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남북 관계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평화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한 국가든 두 국가론이든 어쨌든 남북 관계에서는 적대적 관계에서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우리 안에 그나마 남아있는 평화가 더 말라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은 치유다라는 책도 나왔고요. 김훈 작가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정말 증오가 쓰여진 현수막 아래에서 젊은 남녀가 키스를 하는 걸 보고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런 썩어 빠진 현수막 밑에서 키스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덧붙일 말은 그렇다고 내가 길거리 키스를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도 희망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이고 희망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참 벙벙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저한테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평화 연습을 해야 되고 평화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점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근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 접하는 사람들부터 내 동료로 인식하는 것부터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평화의 연습이 있을까? 이게 가장 적극적인 평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가끔 이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북한과 통일이 된다거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이나 나라와 예, 갑자기 화해하거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참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견디는 연습을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부터가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평화가 쌓여야 더 큰 평화 담론도 우리가 더 자신 있게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평화, 통일 다 관심 있는 분들일 텐데 우리부터가 이러한 작은 평화
에,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작은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더 큰 평화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사실 이거죠. 내 안에 평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와 만나는 사람 사이에 평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적 차원에서 공적 영역에서도 당연히 추구를 해야 됩니다. 아, 혐오와 낙인을 줄이는 제도, 또 고립된 이들에게 다가가는 사회 안전망, 실패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들, 특히 또 젊은 세대 심리 사회 문제를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제도들. 이게 복지 정책입니다. 보건 정책이기도 하고요. 또한 자살 예방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복지, 보건, 자살 예방 정책뿐만 아니라 사실은 앞에 제가 드렸던 얘기들과 연결시켜 보면 사실은 통일 평화 정책입니다. 실패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경제 위기가 와도 심각한 갈등 상태가 돼도 사회가 나를 지지해주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체감시켜주는 제도인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할 적극적 평화에 대한 효능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문제, 남북 한의 평화 체제, 프로세스, 참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통합이 남을 겁니다. 이때 요구가 되는 것이 사실 엄청난 수준의 평화 역량, 또 평화 효능감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일 텐데, 우리 사회가 개인적으로나 또 공적 영역에서 이러한 실천들, 또한 제도들을 많이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살 예방 정책에서도 이렇게 어, 이런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만이 아니라 왼쪽에 보편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사회적인 거를 해야지 자살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웰빙 예산, 부채 경감 정책, 반차별 정책 같은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고 자살률도 떨어뜨리고 사실은 한반도 문제, 한반도 평화 역량을 키우는 그런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자살 문제하고 한반도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시면 청년들은 이렇게 위에 드러난 자살 문제가 다가 아니라요. 밑에 수면 밑에 엄청나게 저변이 넓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고위험군 이런 개입으로만 해결되지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삶을 어루만져주는 사회 연결을 강화시켜주는 사회 지지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제도들이 뒷받침되어야만 자살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시사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웰빙, 행복이라는 거를 정말 이런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국가와 정치와 나라의 실제적인 목표로 삼고 정책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약을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저에게 하는 질문이고 여러분도 한번 자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평화로운 사람들인가? 우리 얼마나 평화로운 사람들인가? 아,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상처와 무감각을 얼마나 좀 인식하고 있는가? 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일상의 현장에서부터 내가 평화롭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완 교수님께서요, 한국 자살 문제의 특징, 그리고 자살 문제의 뒤룩햄적 해석, 그리고 사회적 연대, 공동체의 상실감, 그리고 행복과의 자살률,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문제에서 이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 분단, 이 트라우마가 연대의 고리를 약하게 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에게 내 안의 평화에 대한 질문까지 이렇게 실은 저도 들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결국은 지금 이호환 교수님 말씀처럼 자살률의 증가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혹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경제 위기와 세 번의 경제 위기에 맞물려서 남성의 자살률이 점프하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이제 여성이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에서의 젠더 이슈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음, 같다라고 음, 느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젠더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저의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질문은 그 정도 2015년 그쯤 되면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 음, 여성의 경제적 기여도가 커지면서 결국은 이전 단계에서는 경제적인 리드나 주도권이 남성에서 있었기 때문에 경제 위기와 남성의 자살률이 관계가 있다가 나중에는 여성의 경제 진출로 인해서 여성의 자살률이 이제 또 경제적 이펙트를 또 받고 있는 상황인 건 아닐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의 자살률이 높은 건 음, 아닌가. 음, 뭐 이런 거에 대한 실은 궁금증이 좀 음. 생겼습니다. 네네. 발표를 압축해서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앞에 제가 말을 빨리 했고요. 지금 조금 여유가 있어서 좀 편하게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젠더 이슈 당연히 있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의 두 배입니다. 두 배인데 한국의 특징은 이 갭이 적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남성과 남성 청년, 여성 청년은 거의 근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여성 청년 자살률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 청년에 국한해서 설명을 좀 하면 여성 청년은 남성 청년에게서 나타나는 자살 원인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여성만이 겪어야 될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결혼과 출산과 양육과 사회 복귀의 문제. 이 모든 과정에서 여성은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겪게 되는 것이고, 특히 직업적 영역에서도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비율이 여성에게서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은 남성보다는 조금 더 관계지향적인 특성이 있어서 사회적 서포트가 떨어질 때 여성이 받는 이런 사회적인 불리함, 또한 관계 결핍으로 인한 그런 충격이 훨씬 크게 작동을 하는 것의 결과가 여성 청년의 높은 자살률,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한반도 보건사회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이요한 교수님께서 한국의 자살 문제는 한반도 분단과 평화에 대해 무엇을 얘기하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평화 포럼에서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36차 평화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렇게 발제를 해주신 이호환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